자, 안녕하십니까. 예. 봄이 없이 그냥 여름이 되어버린 듯한 느낌이 드는데 날씨가 더워서. 자, 월요일 달은 교과교육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렸던 보충 자료 보시면 크게 한 세 영역 정도로 세네 영역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과교육론을 공부를 하시려면 가장 양이 많은 부분은 도덕발달 심리학하고 도덕교육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여러 학자들의 이론들과 다음에 이론들, 도덕교육론과 관련된 이론들이 포섭되어 있고, 거기 보시면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교과교육론 관련해서 공부를 해야 될 최소 범위가 되겠습니다. 최소 범위가 거기에 옆에 학자 및 이론 영역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죠. 자, 이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영역은 매년 한 문제 정도는 꼭꼭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도덕과 교수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도덕과 교수 학습 방법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옆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최소입니다. 최소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는 다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다음에 평가가 있겠죠. 당연히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객관식 시험 때는 평가가 매년 한 문제 정도씩은 출제가 되었습니다. 평가 영역에서 도덕과 평가 영역에서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었는데 시험제도 바뀐 이후에는 그렇게 이렇게 출제가 매년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과 평가는 중요한 영역이니까 평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보시고 당연히 도덕과 교육 과정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최신 것 다음에 직전 것 정도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보셔야 하겠다. 자, 요 정도 영역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최소 영역입니다. 적어도 교과론이 시험 출제 퍼센테이지 중에 가장 높죠. 윤리, 정치, 사회, 사상 있는데 가장 점수 비중이 높은 영역입니다. 점수 비중이 확 높은 건 아닌데 적어도 높죠. 게다가 논술 문제까지 보통은 논술 문제의 교과론을 포함시켜서 출제를 하니까요. 자, 높은데 제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사범대 출신이 아닙니다. 사범대 출신이 아니라서 저는 대학 다닐 때 교과론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고 교육학이라는 것 자체도 뭔지 모르고 제가 수업을 2시간짜리 수업을 한번 수강한 적이 있습니다. 중간에 예전에 제가 대학을 제일 처음 들어갈 때는 2시간짜리 수업이 많았는데 2학점짜리들 많았는데 나중에 졸업할 때쯤 되니까 4학년쯤 되니까 2학점짜리가 거의 없어지고 3학점짜리로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는데 커리큘럼들이 이렇게 학부제 형태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2학점짜리를 하나 들어야 된단 말이죠. 졸업을 하기 위한 학점을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도저히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범대학교에 교육 철학이라는 과목이 있더라고요. 교육 철학인데 뒤에 철학이 붙어 있잖아요. 아, 쉽게 학점을 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보니까 또 이렇게 강의 계획서 보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플라톤 우습지 하면서 사범대의 교육 철학이 그게 2학점짜리라서 들어갔는데 그게 교육 철학이라는 과목이 여러 과목이 개설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같은 타이틀로 한 3-4개 강의들이 개설되어 있는데 보니까 예를 들어 윤리과하고 몇 과는 4개 중에 어느 부분 저는 체대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근데 적응이 안 돼. 수업 적응이 저희 과는 수업 시간에 전후로 아주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와도 선배 후배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하지만 조용히 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아주 활기차더라고요. 활기차고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활기차고 그리고 수업이 약간은 고등학교 수업 같은 느낌이 들고 질문도 잘 안 하고 철학과는 다른 대학 철학과는 저희 철학과는 한 수업 3시간이면 1시간 반을 질문합니다. 선생님한테 1시간 반 정도를 질문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냐고. 질문하면 대답하고 거의 1시간씩 이렇게 질문하고 하는데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질문을 합니다. 대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강의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그러는데 강의 인원도 많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가보니까 재밌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교육론이나 뭐 교육학이나 이런 걸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거든요. 우리 시험 범위에 윤리 영역도 있고, 뭐 정치, 사회, 사상 파트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낯선 부분인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 나머지 영역들, 정치, 사회, 사상 영역이나 윤리 영역과 비교해서 제 개인적인 느낌은 굉장히 쉬워요. 느낌이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 대학에서도 공부해 본 적이 없고 그랬단 말이죠.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지금 9년째인데 첫 해 강의를 할 때 교과론도 그때 수업을 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수업을 했습니다. 모르면서 수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업 준비를 하기 위해 제가 여러분들이 읽는다고 생각되는 모든 책을 전부 사서 그거 해당 영역을 다 읽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수업하고 그런 식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친 겁니다. 사기를 거의 사기죠. 그건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나 뭐 이렇게 준비할 걸 제가 막 준비를 해가지고 그 다음 주 가가지고 강의를 하고 쭉 준비해서 그 다음 주에 강의하고 그런 식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 첫 해에. 그런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준비를 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영역보다 쉬워요.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담이나 이론을 이해하는 뭐 그런 뭐 부분이나 이런 데서 윤리나 정치 사상보다는 굉장히 쉽게 느껴집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도 아마 공부를 해보시면 다른 영역보다는 쉽다라는 얘기예요. 쉽습니다. 예를 들어 뭐 윤리 같은데 뭐 칸트도 해야 되고 주자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의 이론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쉬워요. 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더라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은 사기치는 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닌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교재가 있을 텐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윤리학 영역이나 정치, 사회, 사상 영역은 제 교재 뒤에 참고 자료가 아마 명시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책을 가지고 있는 분을 있으시면 참고 자료가 명시가 안 되어 있을 텐데 이 교재는 뒤에 제가 참고 문헌을 명시를 했습니다. 이 이외에도 제가 참고한 뭐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는데 논문들은 빼버리고 보통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건 원서는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뭐 콜보그가 있다면 콜보그의 원서가 있을 것이고 뭐 길리건이 있다면 길리건의 원서가 있을 텐데 원서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번역되어 있는 게 거의 없고 한국에 번역되어 있는 게 거의 없고 해서 원서를 거의 보지를 못했고 대신에 그 시중에 사범대 윤리교육학과의 이 교과 교육론을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 출판하신 웬만한 이론서들은 지금 거의 참조를 했고요. 요것 이외에도 근래에 나와 있는 이론서는 여기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참고를 했습니다. 여기 빠져 있는 게 있을 텐데요. 굳이 제가 정치 사상이나 윤리 사상 파트에서 참고 문헌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그때 제 교재 뒤에 하지 않은 이유는 두 영역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본서를 보고 기본서라고 이야기되는 것들 있잖아요. 기본서들을 보면 그 기본서가 가지고 있는 오류도 알아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뭐 이런저런 기본서를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기본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 실제로 그 이론서, 소위 2차 텍스트들이죠. 2차 텍스트를 쓰신 사람이 어떤 이론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이렇게 해석했던 그러니까 자기가 그 학자의 아주 독특한 주장과 실제로 1차 문헌에 나와 있는 주장 사이에 차이점 같은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제가. 하기 때문에 굳이 윤리 영역 그리고 문제에 출제될 만한 영역과 그리고 학문하는 사람한테 중요한 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됩니다.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되기 때문에 그 앞에 두 권에 대해서는 굳이 참고 문헌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그것들 다 모아서
제가 나름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니까 정리하면 되고, 특히 앞쪽 그 두 영역 같은 경우에는 그 2차 텍스트보다 중요한 건 원서입니다. 원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원서를 중심에 두고 이렇게 2차 텍스트를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교과 경론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모 대학 모 선생님이 그 어떤 책을 썼는데 그거 보면서 이분 해석이 틀렸네 이런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텍스트들이 나와 있는 주요한 이론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집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문헌 보시고 좀 필요하다 싶으면은 뭐 확인을 해보시는 과정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하기에 그 해당 영역에서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문제화될 수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집약을 좀 시켜놨기 때문에 그것들 중심으로 좀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출제 영역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건 결국 도덕발달 심리학하고 도덕교육론입니다. 도덕발달 심리학과 도덕교육론이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을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먼저 이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인데 아시겠지만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분을 두고 도덕발달 심리학자라고 부르는 건 굉장히 어색합니다. 도덕발달 심리학자, 이분이 무슨 도덕에 관심이 있고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을 위해 뭐가 좋을까 이런 고민한 적도 없는 분입니다. 이분은 아시죠? 이분은 의사입니다. 의사고 유태인이에요. 나중에 말년에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나치 때문에. 그 도서관에 있는 나치가 집권하고 도서관에 있는 프로이트 책은 전부 다 꺼내서 전부 불태워버리죠. 나치들이.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이고 그 재산 다 뺏기고 뭐 그랬어요. 말년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던 분인데 원래는 그 유태 법대를 들어갔어요. 법대를 들어갔다가 옛날에 유태인들은 그 전통적으로 법학을 많이 공부를 하고 다음에 장사들 많이 했죠. 금융업이나 많이 했죠. 그죠? 그 유태인이 살아남는 방식이에요.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그 이외에는 뭐 서구 사회에서 유태인의 지위라는 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뭐 그랬는데 법학 갔다가 그 정신과 수업을 듣고 감동해서 이렇게 진로를 바꾼 분입니다. 바꿨거든요. 기본적으로 의사입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죠. 의사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정신이라든지 인성의 구조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분이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인간의 도덕성 뭐 이런 거 가지고 관심이 있었던 분은 절대 아닙니다. 게다가 특히 이것과 관련한 그 아주 병적인 현상들 있죠. 질병에 속하는 현상들, 이런 현상들에 관심을 가졌던 분이라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이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쳤냐면, 물론 지금 의대 정신과에서 프로이트의 영향력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그 의과대학에 가가지고 정신과 의사들한테 프로이트 물으면 그냥 웃죠. 오히려 이 프로이트는 인문학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후에 이 정신분석학이 인문학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들 혹시 영화 평론가들 글 같은 거 이렇게 쓴 거 읽어보신 적 있나요? 어떤 평론가들 보면 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나와 있는 이론들 있잖아요. 그걸 가져다가 영화를 분석을 해요. 영화를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인문학의 철학에 아마 프로이트가 없었으면 현대 철학의 여러 조류들이 나오기가 좀 힘들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비판 이론가들, 프랑크푸르트 학파들도 이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거든요. 받고 뭐 심지어 좌파 철학들 현대 네오마르크시스트들도 프로이트의 이론들을 가지고 들어올 정도로, 그리고 뭐 문학에도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많이 미친 분인데 이분의 이론이 이제 교육론에서도 좀 적용이 되나 보죠. 그래서 특히 도덕과에서 이분의 그 이론들이 좀 적용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부터 이분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정신과 인성의 구조에 대해서 탐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프로이트의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론들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 주제 중에 하나가 인간의 본성입니다.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 입장이죠. 프로이트가 자신의 이론을 제시한 이후에 프로이트는 서구 사회에서는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프로이트 이론이 등장을 하면서 여러분들 데카르트의 그 유명한 명제 뭡니까? 방법적 회의를 통해 도달하게 된 그 모든 이론을 정초짓는 최고의 원리라고 이야기되는 그게 뭐죠? 나는 사유한다, 고로 존재한다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사유를 구성하고 있는 그 본유관념 있죠. 우리는 본유관념으로 사유하거든요. 그리고 이 본유관념의 특징이 예전 번역으로는 명석, 판명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유관념 뭐 명석하고 판명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의식, 우리 의식에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드러난다는 이야기거든요. 데카르트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인간에 대한 관점은 뭐냐면 의식 중심의 관점이에요. 우리 존재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유함으로써 우리는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다 분명한 것들, 본유관념 같은 거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런 그 본유관념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유체제가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입증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프로이트는 이 데카르트적인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지금 근대적인 사유 있잖아요. 그 이성 중심, 정신 중심의 의식 중심의 그 세계관과 인간관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프로이트가 무의식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무의식이 인간을 이끌어 나간다고 이야기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존재를 규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데카르트적인 세계관이 완전히 이렇게 붕괴되어 버리는 그런 그 위대한 그 발견을 한 사람입니다. 자, 그것과 관련한 게 인간의 본성인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반사회적인 본능적 충동에 의해 움직이는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반사회적이고 비합리적인 존재. 자, 이때 반사회적인 본능적 충동이라고 이야기했을 땐 그 본질이 성적 충동, 공격 충동, 이렇게 따로 떨어진 건 절대 아닙니다. 그 핵심적으로 성적 충동, 거기서 발생하는 공격 충동. 자, 최초의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 보통 서구의 합리주의 전통에선 인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플라톤이든 소크라테스든 간에 인간은 어떤 신적인 부분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에게 신적인 부분은 뭡니까? 이성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절대적 진리도 파악할 수 있고 다음에 완전한 형태의 도덕적 삶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 내부에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고 그걸 개발만 하면 훌륭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건 비단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만도 아닙니다. 당장 보시면 데카르트만 해도 우리에게 본유관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정신 안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마음의 기능으로서 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성을 통해 우리 존재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게 되면 우리는 진리의 측면에서도 진리에 도달할 수 있고 도덕적인 삶과 관련해서도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기 때문에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이런 책을 쓰죠. 방법소설 이런 책을 쓰거든요. 이 책의 첫 문장이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 부릅니다. 양식은 편지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양식은 편지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양식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성 있고 다음에 우리 정신 안에 중요한 건 뭐냐면 편지하는데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 방법소설이라는 책 제목을 지은 이유는 뭐냐면 이성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고 물론 도덕에 대한 별 관심 없었지만 하여튼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데카르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런 의식 중심의 다음에 생각은 예를 들어 인간의 본성을 타블로라사라고 이렇게 백지 상태라고 생각했던 로칸트도 나타나요.
그 로크가 타블로라스아,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고 했을 때 백지 상태는 데카르트가 생각했던 것처럼 본유 과정 같은 걸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신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대신에 마음의 기능은 있어요. 이성적인 기능, 상상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개발만 하면 우리는 지식을 산출해낼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상 구도가 어떤 의미에서는 데카르트든 로크든 간에 비슷해요. 데카르트는 우리에게 본유관점이 있고 그런데 이걸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성을 개발해야 돼요. 로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는 것들은 감각 자료들이 주어지지만 그것들을 조합하고 구성해서 어떤 지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성의 기능, 그다음 여러 가지 정신의 기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개발해야 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물론 기독교의 관점에서 인간 본성 안에는 악이 강조가 돼요. 그 원죄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반적으로 인간의 어떤 긍정적 측면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과 관련해서 서구의 전통적인 그 한 조류는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는데, 이분은 태어난 인간, 그러니까 자연적인 상태, 그리고 교육받지 않은 인간의 본성이란 반사회성이다. 그 핵심은 성적인 충동이다. 성적 충동이고, 자, 따라서 교육받지 않은 인간. 사회적으로 교육받지 않은 인간의 모습은 이기적이요, 매우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비합리적인 존재. 이게 프로이트가 인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교육받지 않은 인간. 아주 자연적인 인간. 예를 들어 여러분 그 교육학 공부하시면서 보셨겠지만 일정 시점에 가면, 애기가 태어나서 일정 시점에 가면 리비드 에너지가 막 어떤 지역을 통해서 분출하잖아요. 심지어 근친상간을 해야 될까요? 근친간 성욕기가 있죠.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어머니와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욕구, 여자에게는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기로 하자는 욕구, 그런 욕구들 느끼는 시점이 있죠. 그렇죠? 시점이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도덕이라는 관점에서 봤으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욕구를 느낀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도덕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교육받지 않은 인간의 모습은 그야 진짜 어마어마하게 비도덕적이고, 심지어 여러분들 남자 얘기가 일정 시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겪는 시점에 가면 어떤 욕구까지 느낍니까? 그 살부 컴플렉스를 느끼죠. 그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싶다, 죽여버려야겠다라는 욕구까지 느끼죠. 그렇죠? 자, 그만큼 그러니까 교육받지 않은 인간은 굉장히 부도덕합니다. 그리고 매우 이기적입니다. 자신의 욕구만을 충족시키고자 행동해요. 매우 이기적이고, 다음에 사회적 조화라든지 타인과의 그 조화로운 관계 이런 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충동에 이끌려 행동하는 존재. 비합리적인 존재. 자, 이게 교육받지 않은 존재의 모습입니다. 자, 요런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 관점에 근거해서 프로이트가 요런 인간상을 거부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자기 삶을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규제해 나가는 인간, 자발적인 인간, 그리고 그 자신의 자발적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자 하는 인간, 다음에 자율적인 자기결정, 그렇죠? 자, 자율성과 다음에 의식성, 합리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배하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존재 없다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왜? 인간은 이건 나중에 그 정신의 아마 청의를 보면 아실 텐데 무의식의 포습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게 소위 말해서 내 의식의 전반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의식적인 작용을 통해 그걸 제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제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고 다음에 의식의 전반에 이렇게 의식 속에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충동이 인간 행동의 근본 동기가 됩니다.
인간 행동 등에 달리 말해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주 궁극적인 원인이 돼요. 그 행위에 원인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근본 동기가 되고 원인이 되는 이 충동을 인간이 의식적으로 제어를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의식적으로 결국은 자기 자신이 의식하지도 못하고 제어하지도 못하는 원인에 의해 자신의 존재가 규정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따라서 인간은 이런 충동, 인간이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그 행동은 자율성이나 합리성을 원인으로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모든 행동들, 인간의 모든 행동들은 자기 자신이 규제할 수 없고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원인에 의해 드러나죠. 하기 때문에 자기 원인적 존재,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규제하고 행동을 산출해내는 그런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게 프로이트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기본적인 생각이다. 자, 요 인간관 안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넘어가서 아까 교육받지 않은 인간, 그러니까 인간의 아주 자연적인 본성은 반사회성이고 사회성, 그건 성적 충동을 본질로 하는 반사회성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것과 관련해서 프로이트가 이제 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청위들을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하거든요. 자, 정신의 세 수준과 인성의 구성 요소를 보도록 하는데, 자, 우리 정신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라고 되어 있다. 이것도 좀 많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의식을 이런 식으로. 자, 의식이라는 건 그 순간 나를 차릴 수 있는 사고, 감정, 행동 등의 의식적 경험을 점유하고 있는 정신의 영역.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여러분이 지금 사유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걸 드러나고 있는 것들, 그거 명확하게 이해하는 부분들 있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자기 자신에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우리 정신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 있죠. 자, 우리가 소위 의식 활동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여러 가지 관념들이 있을 것이고 감정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 있죠. 그 청위를 구성하는 정신의 부분을 의식이라고 합니다. 뭐 크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자, 전의식은 뭐냐면 의식 밖에 있으나 쉽게 의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억을 포함하고 있는 정신의 영역입니다. 여기거든요. 제가 요새 그 아기가 집에 꼬마가 하나 있어가지고 올해 7살이 되었습니다. 7살이 되었는데 유치원에 가가지고 그 악기를 배워요. 악기를 배워서 그 무슨 뭐 동요 같은 거 이렇게 연주하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연습을 하고 하는데, 그 저보고 이렇게 악기를 주면서 한번 연주를 해보래요. 그 동요에 대해서. 근데 저는 다 잊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계명을. 악기를 드는 순간 내 의식 속에 그 계명이 다 떠올랐어. 다 잊어버린 줄 알았거든요. 다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게, 제가 뭐 한두 가지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때 이때 연주를 한 곡들이 있어요. 그 동요보다, 그러니까 솔직히 그 계명을 외웠어도 훨씬 더 이후에, 그럼 기억나려면 그게 기억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억이 나야 될 텐데 그거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고등학교 때 내가 연주했던 걸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계명이 부분만 좀 기억이 나고. 그런데 그 초등학교 때 외웠던 게 다 기억이 나요. 다 기억이 나던데, 자, 전의식이란 이 의식의 지평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다가, 그러니까 기억의 영역 속에 있다가 붙어 있다가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의식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의식으로 떠오르는 것들, 그 영역을 전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프로이트의 이론에 영향을 받은 학자 중에 한 명이, 또 물론 현대학자들 대부분 다 영향을 받는데, 베르그송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베르그송이 있는데 그 물주각 이야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건 베르그송이 생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경험한 모든 것들은 전부 무의식으로 이렇게 잠재되었다가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그 중에 일부가 의식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의식으로 드러나고, 요 무의식과 의식을 가로막고 있는 막이 있죠. 그 막 때문에
평상시에는 잘 안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때 드러날 때가 언제 드러나냐면 그냥 재미로만 들으세요. 생의 의지가 약화될 때, 생의 의지가 약화될 때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태어날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그 속에서 경험을 하잖아요. 그 경험한 내용들이 전부 무의식으로 다 잠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그냥 드러내지 못할 뿐이에요. 다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과거의 일을 잊지를 않으면 현재를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살기가 힘듭니다. 그 여성과 남성의 생리학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가 그 감성기억 능력 같은 경우거든요. 그 뇌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감성기억 능력이 확 떨어져요. 확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왜 가끔씩 그런 뭐 농담 비슷해 여성분하고 말싸움에서 이길 남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예전 과거에 어떤 장면이 있을 경우에 남성들 같은 경우 그 장면을 거의 객관적으로 표상해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장면에서 자기가 그 체험했던 감성과 더불어서 기억해요. 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그때 들었던 감정이 그대로 같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 나타나고 하는데 남성들은 이 뇌 구조 자체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좀 섭섭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섭섭해하는 경우 예전에 어떤 작은 몸짓이나 이런 것들에 느꼈던 감정들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는 한 조금 지나면 다 까먹어요. 잊어버리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표상 그러니까 이미지와 감성이 같이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드러나는데 뭐 어쨌든 간에 과거 일을 잊지 않으면 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건 정신병 상태가 돼요. 없애줘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때 이렇게 기억들 중에 머리에 떠오르는 건 뭐냐면 자기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떠오른다고 배로 성형해요. 그런데 그런 생의 의지가 확 약화가 돼버리면 이 막이 무너져 버린다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익사 직전에 가 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 사람 보고를 보면 전혀 자기까지 기억이 안 났던 것들인데 익사 직전에 자기 삶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삶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쫙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는데 제 군대 갔다 온 것 같습니까? 군대 갔다 왔어요. 병장 제대한 사람입니다. 병장 제대한 사람인데 병장을 제대했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기호 1번 있죠. 그분이 나온 군대를 나왔습니다. 여기 서울에 있는 공수부대를 나왔어요. 낙하산을 타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군대를 가면 저기 경기도 광주에 가가지고 4주 훈련을 받습니다. 그 강화 훈련을 받습니다. 낙하산 타는 훈련을 받고 첫 비행기에서 이렇게 낙하산을 타거든요. 그때 수원병장 가가지고 타는데 비행기를 대기하고 있다가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를 올라타고 다음에 저기 경기도 광주에서 이렇게 뿌립니다. 뿌리는데 그때 광주까지 날아갈 그 시점이 있잖아요. 진짜 아마 생애에서 그런 두려움은 처음 느껴봤어요. 지금도 죽을 것 같은, 내가 드디어 여기서 죽는구나. 같은 그런 느낌. 이게 낙하산에 안전 장비들이 있는데 그걸 다 검사를 합니다. 다 검사를 하는데도 나 혼자만 낙하산이 펴지지 않을 것 같은. 다른 애들 건 다 펴질 것 같은데 나 혼자만 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막 어릴 때 친구들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던 4살, 5살 때 같이 동네에서 뛰어놀던 형들 그런 쫙 펼쳐지는 물론 익사 직전에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시험 치러 가셔서 살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살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면 여러분들은 공부한 건 여러분의 지금 의식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버리면 싹 다 드러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으나 자 어쨌든 간에 전의식 무의식이란 이게 보다 중요한데 자 왜 무의식이겠습니까? 의식적 자각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가장 본질적인 모습인데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가 의식할 수 없어요. 의식할 수 없어요. 프로이트가 환자들을 치료를 합니다.
환자들 중에 환자들이 왜 찾아왔냐면 이상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 행동을 자기가 왜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도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굉장히 어떤 부인은 부르주아 가문의 부인인데 갑자기 이 방에 있다가 이 방으로 뛰어가가지고 여기 탁자가 있는데 탁자 볼을 확 빼버리고 그 위에 이렇게 예전에는 그 책상에 잉크 쓰잖아요. 그 잉크를 부어버려요. 그런 행동을 해요. 하는데 그 자신도 왜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 이상적인 아주 정신병적인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유는 다 있죠. 자,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절대로 의식할 수가 없어요. 의식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타인에 의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 정신분석가들에 의해 해석이 돼야 돼요. 어쨌든 간에 의식적 자각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이게 무의식에 담겨져 있던 게 의식으로 뚫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잘 때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일정 정도 멈출 때, 의식 활동이 일정 정도 멈출 때 나타나긴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쪽으로 이렇게 막을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막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원형 그대로 의식으로 표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꿈으로 드러나는데 상징으로 드러나요. 예를 들어 물고기라든지 뭐 계단 오르기라든지 뭐 이런 식의 상징적인 걸로 드러납니다. 어쨌든 간에 의식이 불가능해요. 자, 이게 특징인데 중요한 게 인간 정신활동과 행동을 통제하고 이끌어 나가는 무의식적 동기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괜히 지웠네. 이게 지금 무의식 영역인데요. 자, 태어난 애기한테 무의식 안에 포섭되어 있는, 그러니까 교육받지 않은 태어난 애한테 무의식에 포함되어 있는 행위의 동기는 뭡니까? 자, 이거는 선천적인 동기예요.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동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전혀 자각할 수 없는 그런 동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성적 충동, 공격 충동인데 지금 초자라고 되어 있죠? 자, 뿐만 아니고 초자의 개념은 조금 이따 다시 볼 거고요. 초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인간이 태어났을 때는 없어요. 이 초자는 막 태어난 애기들은 요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요것만. 그리고 요걸 동기로 해서 행동을 해요. 그런데 조금 자라게 되면 우리가 의식적 활동, 그리고 세계와 상호작용 경험을 하잖아요. 그 경험 과정에서 획득한 것들 중에 이 무의식으로 잠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의식으로 잠재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게 이 초자입니다. 이것도 행위의 동기로 작용을 해요. 근데 요건 후천적 동기가 되죠. 후천적 동기가 되거든요. 자, 아까 자율적 인간은 없다고 했잖아요. 프로이트에게 자율적 인간, 그러니까 우리가 서구 현대 칸트 이래로, 근대로 치면 칸트 이래로 그 자율적 인간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에 대한 이상. 칸트는 어떤 의미에선 18세기, 19세기, 특히 18세기 그 부르주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세계를 대변하고 있어요. 엄숙한 부르주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세계를 대변하고 있거든요.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존재, 도덕적인 주체, 이런 그 당시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이상형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이론적으로 잘 정립해 준 사람이 칸트입니다. 칸트인데, 게다가 뭐 종교적으로도 엄숙하고, 자, 칸트인데 그걸 뒤엎어버렸단 말이죠. 그런 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걸로 움직인다는, 인간은. 이게 인간의 행동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동기가 되고 인간 행위의 아주 궁극적인 원인이 된다고 보는 거죠. 이건 선천적인 요소, 이거 후천적인 요소. 자, 이게 내재해 있는 부분. 자, 결국은 그렇다면 인간의 정신 활동과 인간 행동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인간의 행위를 이끌어 나가고 인간의 정신 활동을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냐? 무의식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신이 자각하지 못하는 무의식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데카르트는 우리 마음은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프로이트는요, 내 마음 나도 모르.
나는 내 마음을 몰라요. 나는 내 마음을 모르고 그 모르는 것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 자, 인간의 정신활동과 행동을 야기하는 원동력입니다. 원동력이죠. 이 주장을 함축합니다. 원인 없이 우연히 생겨나는 정신활동은 없다. 그런 행동도 없고 그것의 궁극적인 원인과 동기는 뭐예요? 이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이 동기적 요소들 있잖아요. 이것들이다. 따라서 자율적 인간 이런 건 없다. 여러분들 뭐 서양윤리 공부하셨으니까 칸트에게 자율성을 인격성을 구성하는 두 가지 본질적 요소가 뭡니까? 칸트에게. 인격성을 구성하는 두 가지 본질적 요소는 합리성과 자율성입니다. 합리성과 자율성이 인격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저 합리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만이 목적이고 그렇지 않은 존재는 그냥 사물이에요. 수단. 사용할 수 있어요. 있는데 이런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격은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 행위를 이끌어 나갈 행위의 지침을 스스로 합리적으로 구안하고 그리고 그걸 자기 행위의 지침으로 받아들여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규제하는 그야말로 자유로운 인간 아니에요. 자율적인 인간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좀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원래 자율이라는 말은 자기 지배입니다. 자기 지배라는 말인데 결국 칸트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행위 있잖아요. 행위의 원인은 누가 됩니까? 도덕적, 이성적 주체의 행위의 원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행위의 원인이 되고 그게 일단 이상이에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칸트는. 그런데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무의식에 내재해 있는 저런 성적 충동 그리고 후천적으로는 초자와 같은 동기가 자기 자신을 이끌어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프로이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 내가 왜 이러는지 잘 모를 때가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그럴 때 있는데 저는 어떤 사고를 했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갑자기 뭐 어떤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왜 그렇게 이게 어떤 생각으로 나온 생각인지 모를 때가 빈번하게 많습니다. 내 마음 나도 잘 모르죠.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자, 요게 인간의 정신을 구성하는 세 가지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신과 더불어서 이 세 가지 구조와 관련해서 이제 인성의 성격에 대해 프로이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칸트 같으면 아주 이상적인 인성의 모습은 아마 합리성과 자율성으로 구성될 겁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콜버그, 그러니까 칸트의 전통에 있는 교육론자들 있죠. 뭐 콜버그 같은 사람들에게서 뭐 이런 표현들을 이제 종종 보게 될 텐데 합리적, 자율적, 도덕성 뭐 이런 표현을 볼 텐데 그냥 칸트의 전통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합리성 개념, 자율성 개념 이걸 뭐 도덕성을 인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인성의 본질적 요소로 합리성, 자율성 이걸 중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인격의 본질적 요소로 뭐 여러 가지 태도가 있을 텐데 프로이트는 과연 이 인성을 어떻게 봤는지 보도록 하죠. 자, 인성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 원자, 자, 초자. 자, 이거는 생겨나는 시간 순서입니다. 생겨나는 시간 순서. 자, 인간은 제일 먼저, 자, 이게 인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건 선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갓 태어난 인간에게 인성 안에 있는 건 원자밖에 없습니다. 원자밖에 없고요. 자,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제 자의식, 어떤 시간이 지나면 자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갓 태어난 애기들은 자의식 없어요. 없어요.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자의식 존재 징표 중에 하나가 이렇게 거울 있잖아요. 미러를 보면서 자기 자신의 얼굴을 다듬으면 자의식이 있답니다. 자의식은 기본적으로 반성성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는 의식이잖아요.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일기도 쓰고 하잖아요. 강아지 일기 쓰는 거 보셨어요? 못 봤죠? 강아지들 일기 못 써요. 자기 자신의 행동을 자기가 볼 수 있어야 돼. 나를 그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사르트르 같은 사람들 실존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합니까? 대자 존재 뭐 이런 식으로 하죠. 대자는 뭡니까? 앞에 세워놓을 수 있는, 내 앞에 세워놓고 그것에 대해 문제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것에 대해,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는 의식은 이후에 생겨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초자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시간 순으로 보면 원자, 자, 초자 되어 있습니다. 이만은 달리 이야기하면 이 강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후천적으로 특히나 초자 같은 게 중요한데 초자의 강도와 관련해서 후천적인 그 어떤 과정을 거쳤냐에 따라 그 강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거는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가지고 나타나거든요. 자, 그러면 원자란 무엇이냐? 원자란 무의식에 내재하는 생득적, 본능적, 원초적 욕구와 충동의 총체. 이를 원자라 한다. 자, 태어나면 우리에게 있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성적 충동, 공격 충동 이런 거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 충동들. 자, 생득적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고 거의 본능이죠. 본능적이고 다음에 원초적인 욕구와 충동의 총체를 원자라 한다. 자, 그러면 요 세 가지는 각자 인성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해요. 달리 이야기하면 어떤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원자는 원자 나름의 활동을 하고 자아는 자아의 활동을 하고 초자는 초자 나름의 활동을 해요. 자, 그러면 원자는 우리 인성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여러분들 욕구와 충동의 총체라 했죠. 원자의 활동에 원자는 그 욕구와 충동을 해소시키는 해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이죠. 그걸 유일한 목적으로 해서 활동합니다. 그걸 자, 내외적인 자극에서 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세계와 상호작용을 해요. 자, 세계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갓 태어나는 일단 배도 고프고 잠도 자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소위 말해서 우리 정신 안에 혹은 우리 정신 안에서 어떤 긴장이 발생합니다. 다음에 특히 성적 충동 같은 경우에 그 성적 충동을 어떤 지대에 따라 해소하고자 하는 충동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과 근데 그 해소하고자 하는 걸 외부 상황이 가로막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그 세계와의 상황 속에서, 상호작용 속에서 긴장이 발생할 것이고 이 긴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걸 목표로 해서 활동하는 게 원자입니다. 원자의 활동의 유일한 목적은 욕구와 충동의 충족이에요. 욕구와 충동의 특히 성적 욕구, 공격 충동을 본질로 하는 욕구와 충동의 즉각적인 만족, 충족을 위해서만 활동을 하고 그래서 프로이트가 이 원자의 활동 원리, 원자가 어떤 원리에 따라 활동하느냐, 자, 그 활동 원리를 쾌락 원리라고 불러요. 프로이트가. 자, 쾌락 원리란 본능적인 욕구와 충동을, 쾌락은 언제 생기는 겁니까? 쾌락은 원래 결과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쾌락이라는 감정은 보통 일반적 감정은 다 결과물이에요. 쾌락은요, 욕구 대상을 소유하게 되면 생겨나는 거죠. 즐거움은. 그렇죠. 어떤 욕구가 있어야만 쾌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쾌락은 언제나 결과예요. 원인에 대한 결과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쾌락은 욕구 충족의 결과물로 생겨난단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원자의 활동 목표는 언제나 욕구 충족이에요. 따라서 활동 원리란 쾌락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쾌락을 얻고자 하는 게 원자의 활동 원리예요. 이를 프로이트가 쾌락 원리라고 불러요. 쾌락 원리라고. 자, 본능적인 욕구와 충동의 즉각적 충족을 추구하는 쾌락 원리에 따라 활동하는 게 원자다. 자, 지금 요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친구가 지금 원자가 도대체 어떤 목표로 움직이냐. 욕구와 충동 아주 부도덕하죠. 굉장히 부도덕하고, 그렇죠? 반사회적인 그런
욕구와 충동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목표로 활동하고 따라서 그의 활동 원리는 쾌락 원리예요. 자, 이 말 안에는 무엇을 함축하냐면 게다가 이 원자가 정신의 세 구조 속에서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무의식에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명하게 자각할 수가 없는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자, 따라서 지금 요 주장 안에는 요 내용이 함축됩니다. 원자의 활동의 특징은 현실 세계에 대한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고려를 하지 않아요. 원자는 예를 들어 자, 이런 게 있다 쳤을 때 원자는 이걸 충족시켜서 쾌락을 얻고자 합니다. 이게 원자의 활동의 모습이에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게 건친간 성적 충동이라고 칩시다. 그 일정 시간 되면 보통 이게 사회 속에서 실현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그러면 이런 욕구가 있다 쳐도 이런 욕구가 생겨나도 우리는 자의식이 다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우리 내부에서 어떤 충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걸 지금 세계 속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지를 엄밀하게 고려를 하고 다음에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에 대한 합리적 고려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수단이 없거나 아니면은 이게 부도덕하다고 생각이 되었을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우리가 자제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충동을 포기하죠. 포기해버리죠. 자, 그런 식으로 합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고려를 한다면 근데 원자는 합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고려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원자의 활동은 오로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것인지 다음에 세계 내에 그걸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관여하지 무조건적으로 생겨난 충동을 해소시키고자 활동하는 게 원자입니다. 따라서 원자는 현실 세계에 대한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고려를 하지 않는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처음 태어난 인간에게 유일하게 인성을 구성하는 유일한 요소가 원자였습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의식이 생겨납니다. 자아가 생겨나는데요. 자아는 서양어에서 자아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어떨 경우에는 자의식으로 번역이 돼요. 자의식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뭐 자아라는 게 여러분 마음 안에 무슨 실체처럼 이렇게 덩어리져 있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자아는 그 나에 대한 어떤 규정인데 소위 말해 나는 나다라는 의식을 가질 때에만 자아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나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만 자아가 이제 그때부터 존재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자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나는 나다. 제일 처음 태어난 애들은 세계와 자기 자신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죠. 그렇죠? 제가 제일 놀랬던 게 제일 꼬마가 처음에 여성병원에 태어나가지고 그러면은 그 재미난 광경이던데 애기가 딱 태어나면 그 병동인가 뭐 하나에 애기들을 이렇게 쭉 모아놓죠. 이렇게. 똑같은 것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무슨 되게 신기하던데 그 장면이 물론 다 같지는 않은데 되게 신기해요. 이렇게 쭉 이렇게 애기들이 그 멀찍이 보고 있으면 굉장히 이상해요.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무슨 이렇게 공장 같기도 하고 애기들이 이렇게 쭉 있는 공장 같기도 한데 그 중에 한 애가 울면 따라 울어요. 거기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동네 강아지 수준이죠. 그 시골 마을에 강아지 하나 이 집 강아지 짖으면 저 집 강아지 짖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물론 그 먹잇감이 되는 강아지들이에요, 대부분. 그 농민들의 단백질 보충용 강아지들, 나중에 지방 보충용 강아지들 그런 강아지들인데 뭐 그렇죠.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아직까지 세계와 자기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자아는요, 세계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나는 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때 그 말 안에 뭐가 포함됩니까? 너는 내가 아니다라는 말이 포함돼요. 그렇죠?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자아가 인성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자아는 자의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아는 우리가 의식적 활동을 하는 주체예요. 의식 활동의 주체. 의식 활동의 주체이기 때문에 자아는 인성의 한 요소인 자아는 의식, 그래 정신의 세 구성조 중에 의식에 포함되겠죠. 그죠?
자, 이 자아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프로이트 다음에 에릭슨을 볼 텐데 정신분석학 영역에서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프로이트한테는 프로이트는 자아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자아가 인성 안에서 크게 하는 일이 없어요. 크게 하는 일이 없는데 이때 하는 일이 없다는 게 아예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인성을 지금 세 가지가 구성하잖아요. 원자, 자아, 초자가 구성하잖아요. 그런데 그 한 인간의 인성을 요 세 가지가 구성하는데 그 인간을 이끌어 나가는 힘 요 세 가지 중에 자아가 제일 약해요. 그의 자아는 원자 혹은 초자에 종속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자, 어쨌든 간에 자아가 인성 안에서 행하는 기능을 한번 볼게요. 자아가 첫째, 환경이 부과하는 기회와 제한 내에서 원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자, 자아는 의식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의식 활동의 주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아는 크게 세 가지의 요소에 의해 제약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사이에 끼어 있는데요. 세 개. 자, 일단은 요 둘 사이의 관계에서 자아가 하는 일은 뭐냐면 무의식적 충동들이 나한테 생겨나잖아요. 그 생겨나면 자아는 의식 활동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 욕구와 충족을 현실 세계 내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의식적으로 강구하는 활동을 하는 거죠. 강구하는 활동을 하는 게 자아입니다. 자아예요. 자, 물론 요 사이에서도 하는 일은 있어요. 일단은 이건 초자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로 사회적 규칙과 관습에 관한 인지와 그것의 위반에 따른 벌칙에 관한 자각을 제공합니다. 네 지금 예를 들어 근친상간의 욕구가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원자는 어머니를 사랑하라 그러고 아버지를 사랑하라 그래요. 그렇죠? 하죠. 그런데 자아는요, 그걸 막죠. 왜요? 현실 세계가 수용하지 못한다라는 의식적 자각이 있을 경우에 그걸 막아요. 현실 세계가 가지고 있는 도덕체계, 도덕률들,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식이 있고 자각이 있고, 다음에 그것을 위반했을 때에 나타나는 비난들이나 처벌에 대한 자각이 있어요. 자, 그 자각을 제공함으로써 매우 부도덕한 그 충동들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자아입니다. 자아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죠? 자아가 원자를 제어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프로이트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제어하게 되면 병리 현상이 나타나요. 병리 현상이 마비 현상 이런 것도 나오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요. 어쨌든 간에 이런 기능을 합니다. 자, 따라서 자아의 활동 원리는 원자의 활동 원리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 자아의 활동 원리를 현실 원리 이렇게 부릅니다. 프로이트가. 교재 한번 볼까요?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교재 10페이지에 보시면 자아에 특징되어 있고 그 둘째라는 부분 있죠? 둘째라는 부분 두 번째 단락. 둘째, 자아는 발생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실제 대상이 나타날 때까지 원자로부터 나오는 본능적 원초적 에너지에 리비도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방출을 지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원자와의 관계 속에서는 하는 현실 원리에 따라 작용한다. 현실 원리에 따라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자아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 일정 기간 지나게 되면 인성을 구성하는 마지막 요소인 시간적으로는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초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초자가 슈퍼에고라고 불려지죠. 초자가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이 초자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그 프로이트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서 조금 더 할 텐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특징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디에 정신의 세 구성 요소 중에 어디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의식을 구성하는 후천적 요소예요. 초자는요. 자, 무의식에 있습니다. 무의식에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자각할 수가 없어요. 초자도요. 자, 무의식에 내재하는
인성의 도덕적인 부분입니다. 인성의 도덕적인 부분이에요. 원자는 우리 현실 세계의 도덕이라는 관점, 소위 문명 세계의 도덕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부도덕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자아는요. 자아 그 자체는 자아로부터 도덕적인 명령이 나온다고 보지 않아요. 프로이트는. 칸트는 어떻습니까? 칸트는 도덕적 이성으로부터 도덕적 명령이 나오죠. 그런데 프로이트는 의식적 주체, 의식 활동의 주체인 자아로부터 도덕적 명령이 나온다고 보지가 않아요. 도덕적 명령이 나오는 부분은 우리에게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어기면 막 괴롭고 그와 같은 명령들, 그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은 이 무의식으로부터 나옵니다. 무의식에 있는 초자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도덕적 부분은 도덕적 명령이 분출되는 동인. 거기로부터 도덕적 명령이 분출된다. 자, 이게 후천적으로 형성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그 형성 기원은요. 최초는 부모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되다가 나이가 일정 정도 지나면 이제 권위 있는 성인들, 심지어 위인전, 책도 읽게 되죠.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보잖아요. 위인전 보잖아요. 동양 애들이 보는 위인전하고 한국 사람이 보는 위인전하고, 예를 들어 일본 애가 보는 위인전과 한국의 애들이 보는 위인전 다르죠. 일본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런 애들 위인전 봐요. 거기는 위인이니까. 우리는 위인이 아니죠. 우리는 이순신 장군 보면서 이제 그거 보고 그러잖아요. 그쪽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근대화의 상징이죠. 유신 이후에 일본을 근대화시킨 그 위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나라는요. 아주 죽일 놈이죠. 그리고 잘 죽였죠. 잘 죽였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위인전을 보는 게 달라지죠. 달라지면 아마도, 자, 심지어는 위인전 같은 경우 그 책으로도 봤던 것들이 무의식에 내재합니다. 내재해서 초자를 이렇게 더욱더 풍부하게 만들어요. 풍부하게 만드는데요. 자, 부모, 권위 있는 성인, 주로에 의해 부과된 여러 가지의 사회적 가치들, 다음에 기준들, 우리가 보통 도덕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것들이 요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내면화됨으로써 형성되는 게 초자다. 자, 저게 내면화되어서 형성되는 게 초자다. 부모 혹은 권위 있는 성인, 심지어 좀 크면 위인전 같은 것들, 자, 그런 것들 속에 담겨져 있는 사회적 가치들, 규범들, 기준들, 그 기준들이 인성 속에 내면화된 것, 을 초자라 한다. 그래서 요 초자는 그 두 가지 하위 요소로 구성됩니다. 자아, 이상과 양심인데 조금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자아, 이상과 양심으로 구성이 되고요. 자, 요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자가 형성되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처음에는 원자가 있었고, 자, 이게 이제 자아가 나타났고, 다음에 그 이후에 심리성적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초자가 형성이 되면 이제 하나의 인성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안정적인 인성이란 요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만 안정적인 인성이 형성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정신병리적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자, 요 세 요소들 사이에서 초자가 하는 일, 첫째, 요 두 관계에서 초자가 원자와의 관계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원자에서 무엇이 발출됩니까? 매우 반사회적이고 비도덕적인 충동 욕구들이 나타나죠. 그 충동 욕구들을 완벽하게 제어하고자 합니다. 초자는 완벽하게 제거해버리려는. 자, 반사회적인 원자의 충동을 제지시키든 제거하든, 자,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초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관계에서 일단은 요 둘 사이의 관계에서 자아가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원자에서 어떤 욕구가 분출이 되면, 그리고 원자는 쾌락 원리에 따라 이걸 충족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되면 요 관계에서 자아가 하는 일은 뭐였죠? 합리적 고려를 하죠. 이 욕구를 세계 속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고려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을 고안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자아입니다. 자, 그런데 초자가 형성되면
아예 이것도 하지 말라라고 자아에게 요구해요. 원자로부터 생겨나는 욕구가 생겨나잖아요. 그럼 원자와 자아 사이에서 자아는 그걸 합리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그래요. 근데 초자아는요, 아예 합리적 고려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여기에서 분출되는 도덕적 명령이 있잖아요. 그것만 따르라고 해요. 자, 그것만. 자, 그래서 합리적 고려보다는 도덕적 고려를 할 것을 자아에게 강요합니다. 강요하고, 세 번째는 두 번째 것과 관련되는데, 생각, 말, 행위에 있어서 절대적인 완벽함을 추구하도록 인간일 거라고. 자, 자아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 생각, 말, 행위에 있어서 절대적 완벽함을 추구하도록 자아를 인도하는 활동을 합니다. 자, 셋 중에 제일 불쌍한 게 누구죠? 제일 불쌍한 게 누구죠? 얘가 제일 불쌍해요. 힘이 없어요. 얘는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자아는 힘이 없어요. 이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아는 메조키스트, 이 둘은 사디스트. 우리 인성 안에 사디스트적인 그 부분하고 메조키스트적인 부분이 다 있다. 얘 둘이서 계속 때려요. 얘네들이 얼마나 나쁜 애들이냐면 이렇게 원자가 어떤 충동이 생기죠. 그러면 초자아가 못하게 해요. 초자아가 못하게 해요. 이 사이에서 막 갈등하다가 원자의 욕구에 져버리죠. 져버리면 초자아가 벌을 내립니다. 초자아가 형벌을 내려요. 그럼 막 왼쪽 팔도 마비되고 원인이 왠지 모르지만 막 이상한 행동도 하고 막 해요. 그리고 자 보세요. 뭐 그냥 여담을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행위의 동기가 되고 있는 건 뭡니까? 자아의 행위의 동기가 되고 궁극 동기가 되고 있는 건 뭡니까? 얘들이에요, 얘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 원인이 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구조에서 책임은 얘가 져요, 또. 자아가 정말 불쌍해요. 정말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게 자아입니다. 그리고 얘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프로이트한테. 이 자아는 이 사이에 끼어 있어요.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자아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보실 에릭슨 보면 에릭슨은 자아관이 달라요. 에릭슨은 자아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활동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되고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프로이트한테는 이 자아는 힘이 없어요. 여기에 끼어 있다. 게다가 세계까지 뛰어듭니다. 현실 세계까지 뛰어들거든요. 자아는 불안해요. 인간의 자아는 그래서 그 프로이트도 그렇고 프로이트의 후계자는 왜 프로이트 그 정신분석학의 계보가 있는데 다음에 융이 나오고 융은 프로이트에서 떠납니다. 떠나고 지금 프랑스의 현대학자들 중에 락강이 있습니다. 이분도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주신 분인데 기표가 기로 흐르니 하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 하는 분이 있는데요. 락강이 있습니다. 지금 그 파리 10대학의 심리학과가 그 락강 학파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그 락강이 프로이트의 거의 계승자입니다. 계승자인데 락강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프로이트도 그런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이제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분들한테 프로이트한테. 근대의 합리주의적 전통에서는 이성의 완벽함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이성성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근대에서부터 엄격하게 뭐가 구분되냐면 이성과 비성, 반이성 이런 식의 구분이 생겨나요.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근대에 와서 이 구분이 이런 이분법이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이성과 그래서 여러분 푸커 같은 사람이 쓴 책들 보면 감시와 처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푸커가 계속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도대체 정상이 뭐냐. 비정상이 뭐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 근대에 와서 아주 엄격하게 구분되는데 프로이트한테 오면 이제 구분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다 비정상이에요. 다 미친놈이에요. 그냥. 락강한테 가면 우리는 전부 정신병이에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왜? 이 상황에 놓여 있어요. 지금 우리 자아가 이 상황에서 항상 불안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요. 이게 자아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자아의 불안이라는 게 나타나거든요. 자, 요거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합시다.